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알아볼 책은 쾌유력이 되겠습니다. 시노하라 요시토시 작품입니다. 작가는 시노하라 요시토시, 1950년생 오이타이현 출생입니다. 누마치스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3장 병이 낫고야 마는 세 가지 타입입니다. 왜 이들의 병은 낫지 않는가? 숱한 환자들이 접해오면서 이 사람은 낫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사람한테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나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둘째는 낫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셋째는 낫지 않는 것이 더 편한 사람. 이 세 가지 타입은 대체로 낫지 않는다. 첫 번째의 나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낫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병에 걸리면 누구나 낫고 싶어 한다. 낫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선생님, 빨리 고쳐주세요. 주사 좀 놔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낫기만 한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는 많다. 그러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타입의 특징은 병을 고치는 일보다 지금의 괴로운 증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렬해서 단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문제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결코 표면에 드러난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을 야기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발버둥형의 사람은 근본 원인의 제거에는 여리가 없다. 오로지 당장의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의식을 집중한다. 아픈 것을 좀 어떻게 해달라는 마음은 알겠으나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곧 낫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와 치유의 차이를 똑바로 분간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류마티즘 같은 병은 그 원인이나 치료법이 해명되지 않은 탓에 치료라고 해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기는 의사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류마티즘도 완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기 안에 있던 원인을 스스로 제거할 때 완쾌될 뿐이다. 요컨대 자기 자신을 바꾸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낫는다. 의사는 몰라도 낫는 수가 있다. 나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길을 지나치게 허비한다. 자신을 위해 길을 지나치게 허비하면 병에 걸린다. 그런 기질이나 성격이 병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병에 걸려 큰일이다. 빨리 고쳐야지 하고 조바심을 치면 칠수록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 치유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도 기실은 자신을 득볶는 일에 기를 낭비하고 있다. 그때마다 생각 에너지가 마음을 왜곡시켜 공연히 병의 악화만 부채질한다. 병은 그 사람의 체내에서 발산된 삶에 대한 메시지다. 당신의 생활 태도는 병에 걸릴 만큼 균형이 잡히지 않았소. 라고 몸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순순히 이를 받아들여 생활 태도를 바꾸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덮어놓고 병을 즐기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모처럼 병이라는 형태로 메시지를 받은 김에 차분히 음미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 가운데 자기 병에 대해 너무 무지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놀랐다. 선생님, 류마티즘은 역시 류마티즘균이 원인인 거죠? 류마티즘균이라니.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입이 닳도록 설명해도 듣는 둥 마는 둥이다. 병에 대해 부정확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병을 뿌리부터 고치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 지식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확실히 류마티즘은 자기 면역계의 질환으로 원인도 모르는 낫기 힘든 병이지만은 그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지 원인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인은 반드시 있다. 자기 내부에서 일어난 이상, 삶에 대해 반성할 필요성은 어떤 질병에나 있을 터이다.
의학적 현지에서 볼 때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모를지언정 심리적으로는 알 수도 있다. 또 생활에 비추어 짐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안 것을 실천해 가면 된다. 어떤 난치병이나 낫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이즈는 그 원인은 알려져 있지만 치료법은 아직 불투명하다. 에이즈에 걸렸다고 허겁지겁 의사한테 달려와서 제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환자는 발병이 빨라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반면 에이즈에 걸렸더라도 호동되지 않고 조용한 마음으로 명상의 나라를 보내는 사람은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병은 의학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 스스로가 자력으로 고치는 것이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원인을 모르고 치료법이 없다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의지로 자기 의식을 변화시켜가는 자세다. 그것이 곧 치유의 길로 이어진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코 초조해서는 안 된다. 자제심을 잃는 것도 좋지 않다. 병은 나에게 온 메시지라 생각하고 그 뜻을 사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병세의 악화를 막고 호전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모범적인 환자는 병이 낫지 않는다. 발버둥형에 이어 다음으로 낫기 힘든 타입은 낫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낫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일까? 가령 류마티즘 같은 병은 낫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므로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병이 난치병으로 낫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난 틀렸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일면 체념의 경지 같지만 그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암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는다. 이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의사가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판단을 의사에게 일임하는 것뿐이다. 거기에는 자기 판단이 없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스스로 읽지 않는다. 이런 유형도 낫기 어려운 성격이다. 같은 체념이라도 종교적 수행을 쌓고 고승처럼 높은 경지에서 병에 연연함이 없이 깨끗하게 체념하는 것과 의사의 말대로 병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자기 내부의 병의 의미를 단순히 수용만 할 뿐 그것을 해석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한테 들은 대로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의사에게 의지한 채 약 욕심을 부리거나 증상의 경감을 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겠는가? 병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통증이 와도 그거야 병에 걸렸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 약을 먹으면 편해질 것이라는 말에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겠습니다. 치료도 지시하는 대로 받겠습니다며 모범적인 병자가 된다. 의사로서는 고마운 환자다. 하지만 병의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버리는 만큼 낫기도 어렵다. 병이 자꾸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타입은 병의 이력이나 친숙해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병 이야기로 고초를 피운다. 늘 낫지 않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병이 치미화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기 역시 병에 집중된다. 정말로 깨끗이 체념해버리면 기가 병에 집중되지 않을 테지만은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달래느라 약도 철저히 복용하고 병원에도 부지런히 다닌다. 그렇지만 병에 대한 투쟁심은 없으므로 자기 면역력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뿐더러 현 의료의 결함인 약해의 영향도 받기 쉽다. 의사의 말에 너무 순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스스로 고치는 것이다. 스스로 고치는 것은 의사의 치료 행위가 질병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치유가 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기적적인 메커니즘을 인체는 가지고 있다. 망가짐 하나로 병세가 호전되는 일도 있다. 그렇지만 낫기 힘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이 점이야말로 이런 타입의 병이 낫지 않는 최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병에 걸리는 것이 더 편한 사람도 있다.
세 번째 타입은 병이 낫지 않는 쪽이 더 편한 사람. 이런 사람도 좀처럼 병이 낫지 않는다. 병에 걸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은 건강인의 사고방식이다. 세상에는 병에 걸리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다. 예컨대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 집안에서 몸둘 곳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업무 과정으로 쉴 틈이 없는 사람, 또 뭔가 말썽을 일으켜 매우 입장이 남차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병이라도 안 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어떤 병에 걸리게 될지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결정되므로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좌우간 보통 사람 같으면 금세 나을 병도 이런 사람은 질질 끄는 경우가 많다. 낫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낫지 않는 편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년에 이르면 성인병이 급증하거니와 개중하는 병에 걸리고 싶은 소망 때문인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병에 걸리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은 제법 많다. 정치가나 연예인은 뭔가 좋지 않은 일로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면 병원으로 도피하는 예가 있는데 이를 꾀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픈 쪽이 더 편하다는 심리가 정말로 병이 나게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 차도를 보이다가도 퇴원할 때쯤만 되면 다시 심해지는 사람이 왕왕 있다.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낫는 쪽이 뭔가 불편한 경우다. 노인들은 병치레가 잦다는 것이 세간의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반드시 나이가 많기 때문은 아니다. 노인이 되면 할 일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이유라고 본다. 퇴직을 해서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만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병이 나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낫지 않는 병은 깨끗이 단념하라.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좋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그간의 경험으로 말하면 첫째 병을 단련한 사람, 둘째 병을 잊어버린 사람, 셋째 남을 위해 살려는 사람은 병이 치유되기 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중증 환자라 도무지 나을 가망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놀라울 만큼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 병을 단념한 사람이란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일이 없다. 아무리 고치려 해도 낫지 않는 병을 앞에 두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판사판이다 하고 태도를 싹 바꾸는 일종의 깨끗한 단념은 용기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이제껏 병쥐를 맴돌던 의식이 거기서 멀어진다. 머릿속에서 병이 추방되고 마는 것이다. 일신이 죽는다 한들 감에 있으리야 와 같은 필사의 신경에 이르면 병 쪽에서 달아나는 모양이다. 이것이 단념한다는 경지로서 이를테면 병에 대한 집착을 고스란히 버리는 일이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상당히 중증의 류마티즘 환자로 나 자신도 이 사람은 절대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 하도 통증이 심해서 선생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며 올 때마다 애원했었다. 내 입장에서는 만나기조차 괴로운 환자 중 하나였다. 검사 결과와 병상도 나쁜 데다가 10가지 있었다. CRP 수치가 6 플러스 류마티즘 병상 중 최악의 염증도의 상태였다. 그 환자가 오랜만에 병원에 왔다. 그런데 그 얼굴이 몰라 보리만큼 건강해 보였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이제 지쳐서 단념했어요.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염증도 마이너스,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는 수치였다. 그토록 낫고 싶다고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하던 환자가 통 차도가 없어 에라 이제 모르겠다고 단념을 했더니 거짓말처럼 나와버린 것이다. 단념이라고 말하면 어딘지 모르게 병한테 졌다는 식의 의식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정말로 단념하면 병에서 의식이 떨어져 나간다. 인간의 의식이 병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병의 길을 쏟지 않으면 병이 낫는다. 100% 완치되지 않더라도 몰라보도록 개선된다. 바쁘면 병 걱정할 겨를이 없다. 둘째로는 병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올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됐다. 그러다 오랜만에 나타나 그에게 내가 물었다. 한동안 안 오셨지요? 죄송합니다. 하도 바빠서요. 뭐가 그리 바쁘신데요?
실은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어 간병을 하느라 꼼짝 못했어요. 남편의 병이 자기 병을 잊게 해준 것이다. 또 손주가 태어나서 기쁜 나머지 그 치닥거리에 여념이 없어 병원 오는 것을 잊어노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차도가 있었다. 무슨 일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열중하다 보면 병 따위 생각 따위는 잊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병은 낫는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의 일화다. 무릎을 다쳐서 굽혀지지 않아 휠체어 신세를 지는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집에서 밤 곤충을 든 강도가 들어왔다. 강도는 남자에게 벽을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다. 남자는 혼자 이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강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우는 소리 말라. 명령대로 안 하면 당장 죽어버리겠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남자는 혼자 벌떡 일어나 명령대로 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죽음의 공포가 아픈 몸이라는 것을 잊게 했다. 죽기 살기로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태풍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기동을 못하는 노인만 누워있는 방의 창문이 부서져 큰 뱀이 여러 마리 기어 들어왔다. 이를 본 노인들은 모두 다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다. 공포에 사로잡혀 일순 자기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도 있다. 고혈압 사람에게 내가 혈압이 높으시네요 라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기는 것이었다. 전에 한번 쟀을 때 낫다는 얘기를 들었던 듯 아직도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어 자기의 현 상태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꽤 위험한 수치인데도 그는 끝내 병원에 오지 않았다. 이를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는 쉽지만은 그래도 병에 기를 쏟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병에 강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몸이 보내온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여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꾸만 딴 병자를 데려오는 환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을 위해 살려는 사람의 경우다. 60가량의 남자가 우리 병원에 처음 왔을 때다. 그는 무릎이 펴지질 않아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게다가 체중이 80kg 가까이 나가 간호사들이 총 출동해서 진찰실로 옮겨야 할 정도였다. 류마티즘 하면은 신화라 의원이라는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온 모양이나 아주 다루기 힘든 환자였다. 심장이 좋지 않아 그쪽 치료를 받으라고 류마티즘은 거의 진통제에 의존하다시피 한 모양이었다. 심장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지만은 신통한 결과를 보지 못한 듯 병을 증오하면서도 내 병은 특별하다는 묘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떻소? 내 병은 그렇게 쉽게 낫지 않을 거요. 당신 병원은 류마티즘 환자들한테 병판이 난 듯하오만 내 병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걸 하는 식의 태도였다. 한편 그는 몹시도 병이 낫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내게는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다. 나이로 봐도 아직 멀었고 이런 일로 평생을 부자연스럽게 마치고 싶지 않다. 어떤 면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복잡한 의지는 결정적인 그의 기질과 성격에서 용솟음 치는 것이기에 나는 까다로운 환자한테 걸렸다 싶었지만은 그의 부질없는 말들은 대충 무시하고 적당히 은수하면서 다른 환자와 똑같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다. 다른스러운 것은 딴 병원에서 류마티즘을 치료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까닭에 월 1회 통원 치료를 받은 지 반년쯤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완치까지 된 것은 아니었다. 다소 병상이 개선됐다는 정도였음에도 단단히 굽었던 뼈가 반듯해져 보행 상태가 겉보기에도 상당히 좋아졌다. 나도 그제야 한 시름 놓았는데 그 뒤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환자들을 계속해서 우리 병원에 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데 이상한 일은 그의 소개로 오는 환자들이 단박에 좋아져서 돌아가는 점이었다. 그의 소개로 오는 사람들은 왜 극적으로 좋아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다. 딴 사람들한테 그는 우리 병원을 이렇게 소개했던 것이다. 그 병원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았더니 내가 이렇듯 좋아졌어. 당신도 꼭 나을 거요. 낫게 해줄 거요. 라고. 환자들은 난치병이 호전된 사례를 두 눈으로 보면서 나도 꼭 나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가슴으로 병원을 찾아온다. 그래서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반쯤 낫기 시작한 것이다.
완전한 치유 이미지를 품으면 병은 완전히 낫는다. 그 단계까지는 몰라도 이들은 거의 근사한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내 일이거든 남의 일이거든 간에 병이 낫는다는 것은 참 기쁜 법이다. 우리 병원을 소개해준 그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까지도 차도가 있자 퍽이나 기뻤던 모양이다. 처음엔 제 걱정만 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자기 소개로 온 환자들의 결과를 궁금해했다. 선생님, 아무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검사 수치는 어느 정도고요? 마치 자기 일처럼 전화로 물어온다. 그리고 병원에 올 때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함께 차에 태워 데리고 오기에 이르렀다. 데리고 온 이상 책임은 있으니까 자기 아픈 것은 제쳐두고 남의 증상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남의 얘기만 하고 있더니 어느새 본인의 병이 거의 나아 버렸다. 그는 지금 경비 일을 매일 활기차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남을 위해 열심히 사노라면 내 병은 사라지게 된다. 내 병에 집중해 있던 기가 밖으로 향하기 시작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하루 24시간 계속 병을 의식하는 것이다. 반면 남을 위해 뭔가를 정신없이 하는 것은 병에 대한 의식을 딴 곳으로 돌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의료에서 편리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전에는 병은 반드시 낫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사가 진찰한 뒤 병명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거의 모든 병은 낫는다. 낫지 않는 병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의학의 발달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믿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의사 같은 것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가 된 후로도 얼마 동안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직면한 우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의사는 검사를 하고 병명을 찾는다. 병명이 붙여진 사람은 치료와 검사를 받고 약을 타기 위해 부지런히 병원을 다니지만 병은 좀처럼 낫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런 상황 자체가 현대 의료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민병 계통의 질병에는 치유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병들이 산더미 같으며 그런 낫지 않은 병이 병영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도록 의료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 가령 류마티즘의 경우 내가 병명을 붙이고 약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일평생 내 병원의 고객이 돼버린다. 약물 치료라 해도 증상을 완화시킬 뿐 류마티즘을 고치는 약은 아니다. 더군다나 상당 부작용이 따른다. 낫지 않을 줄 알면서도 나는 그런 약을 계속 투여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받는다. 내게는 이것이 정상적인 의료 행태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늘 앞에서 말한 3가지 치유법을 권장하고 있다. 아셨죠? 병을 고치고 싶거든 첫째, 단념하는 노력, 둘째, 잃어버리는 노력, 셋째, 남을 위해 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충고에 대해 환자들의 반응은 대개 정해져 있다.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을 주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좀 더 좋아지거든 생각해보지요. 이래 가지고는 100년 하세월이다. 책은 informed consent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잘 설명하고 납득을 시킨 다음 치료에 들어간다는 취지인데 그런 말을 거창하게 하지 않도록 류마티즘 환자들과 상대하는 의사는 다들 말을 잘 한다. 류마티즘 치료는 약물요법, 외과적 치료, 리허빌리테이션이 중심이지만 또 한 가지 환자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치료에 속한다. 예를 들어 류마티즘은 나아요 하고 물어오면 낫기 힘든 병이지만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이러한 예도 있고 라고 소상히 설명을 하곤 했다. 지금은 그냥 간단히 낫지요 고쳐봅시다 고 대답하지만은 약에 관해서 요즘은 환자들 쪽이 신경질 쪽으로 꼬치꼬치 물어온다. 뼈가 바스러져 버리는 약이 있다던데 이건 괜찮겠지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이런 질문에 똑바로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정면으로 제기해오는 환자는 이쪽 얘기를 들을 자세가 돼 있어 그래도 나은 편이다. 개중에는 류마티즘의 특수성 같은 것은 아예 고려하지 않은 채 늘 싱글벙글 애교가 있고 금방 주사를 놔주고 약이라 한 보따리씩 지어주는 의사를 좋은 의사로 여기는 환자도 있다. 나 스스로는
환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말을 시작하면 선생님 오늘은 바쁘니까 약만 주세요 하며 싹 달아나 버리는 환자가 많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소리 높여 하고 싶은 말은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요 라는 것이다. 치유 이미지 만들기가 제일 효과적이다. 의사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한 파트너에 지나지 않으며 약이나 주사도 일시적으로 환부의 통증을 억제하는 데 불과하다. 병을 고치는 주체는 환자 내부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다. 의사들 가운데는 의학적인 치료야말로 병을 고친다는 착각을 환자들에게 안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이다. 또 반대로 의학적으로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병하고는 평생 잘 지내라고 권하는 우스꽝스러운 의사도 있다. 그러면 환자의 파트너로 의사는 대관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나는 환자의 깨우침을 돕는 조수역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역할은 환자에게 끊임없이 치유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써 환자가 나도 낫는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다. 내 폐가 새까맣다고 딴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벌써 이 나이가 됐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잔뜩 있습니다. 폐가 검어지면 이젠 틀린 거겠지요? 여든이 넘은 노인이다. 오랜 세월 실업가로 활약해 왔고 아직도 현역 사장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노익장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폐라는 건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점점 검어지게 마련인걸요. 아무것도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렌트겐 검사 결과 폐기종 폐포가 커지고 폐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병으로 나왔던 모양이다. 그 말고는 특별히 나쁜 것이 없으니 의사의 설명 방식이 미흡했던 것 같다. 가벼운 기분으로 폐가 검어지고 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은 환자 쪽에서는 당신 폐가 새까맣다. 이것은 낫지 않는다. 의미로 듣고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 80을 넘기면 아무리 걱정 말라고 해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그런데다 폐가 검다는 말을 들었으니 마음속에 커다란 불안이 싹트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일에 의식이 집중돼 버리면 그만큼 건강도 해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걱정 없다. 연령과 비슷하게 폐도 나이를 먹었을 뿐이다. 아직도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의사의 한마디는 환자에게 때로는 신의 말씀같이 절대적이다. 의사의 섣부른 한마디가 환자에게 마음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암이 아닌가 하여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은 의사가 살짝 눈살만 찌푸려도 절망해 버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의사는 단지 검사 결과를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심리 생태를 헤아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내가 늘 유념하고 있는 것은 환자에게 치유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이거니와 내 전문인 류마티즘에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만성 류마티즘 환자의 수는 일본에서도 총 인구의 0.5%, 약 70만 명이라고 한다. 또 해마다 새로운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완치된 숫자보다 새로 걸리는 환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만성 류마티즘 환자는 증가 일로인 셈이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류마티즘은 현재의 의료 기술로 완치시킬 수 없다. 요컨대 의사에게는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이런 단계라면 낫는다는 확고한 의료 기술의 뒷받침이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명청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터 어떻게 해야 할 텐데 라는 사명감이 남보다 곱절은 강한 것이 이 병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공통점이다. 이 사명감을 완수하는 무기 하나가 이미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병을 선고받은 환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병이 나을까 하는 의구심이리라. 병이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환자의 불안은 크기 마련이다. 그 불안을 누군가가 덜어주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진다. 까딱하면은 이제 안 낫는 게 아닐까? 그때마다 기는 병에 쏠려 자꾸자꾸 기력이 떨어지다가 마침내는 에너지 태반이 병으로 집중하고 만다. 그렇게 된 연후에는
이미 때를 놓친 셈이므로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인 삶, 즐거운 일로 기가 향하도록 손을 써야 한다. 병에 걸리면 의사와의 접촉이 시작된다. 그리고 환자로서의 의사가 우선 제일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병이 발견된 단계부터 치유 이미지를 심어주면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때 의사인 내가 먼저 정말로 치유 이미지를 가지고 병이 나아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는 환자의 모습을 연상하지 못하면 환자도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사물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훈련을 쌓았다. 그리고 어느새 나 자신도 긍정적인 인생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게 되었다. 그래야 깨달은 것은 긍정적인 사고는 결코 위안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아가 여행길에 오르는 자기 모습이라든가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 등을 머릿속에 그리는 행위가 환자가 간직하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제고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치유 방식을 믿는 환자들이 드물다. 그 중에는 이를 믿는 사람도 있고 내 시도에 고분고분 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설픈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약과 주사와 검사를 최첨단 의학으로 맹신하는 사람은 좀처럼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삶의 에너지를 잘 분배할 것. 병을 제압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거듭 말해왔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곧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명 에너지가 있기에 산다. 인간은 이 에너지를 갖가지 인생살이에 분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인생을 좌우하는 최대의 포인트가 달려있다. 에너지의 배분이 적절할 때 그 인생은 물심양면으로 만사가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물론 에너지니까 총량도 문제가 된다. 에너지 양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비교할 때 일단은 많은 사람의 기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총량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은 저마다 필요량이 다르므로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기 측정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세상 구조는 생략하겠지만 알기 쉽게 말하면 인체의 구조는 극단적인 에너지 전략이 가능하므로 비록 에너지 총량은 10분의 1 망정 10배나 많은 사람 이상으로 생기 발랄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양은 그다지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배분이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병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다. 슬픈 사람, 고달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런 마이너스 부분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쓰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무렵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일에 썼는가를 되돌아볼 일이다. 꿈, 희망, 사랑, 우정, 조화, 안심, 평화, 만족과 같은 것들이 가득할 터인데 바로 그것이 행복의 구성 요소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썼다. 구김살 없는 티 없는 시절은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은 20대, 30대로 접어들면 에너지가 다른 것에 향하게 된다. 경쟁, 실패, 증오, 공포와 같은 것에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이 병에 대한 공포로서 어릴 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일을 1년 12달 의식하게 된다. 모든 것이 병 만드는 일에 쏠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젊음의 상실, 육체의 쇠퇴로 의식하게 된다. 어린 시절엔 생기 넘치고 가슴 설레는 일로 향했던 에너지가 쓰고 싶지 않은 대로만 쏠리게 되는 것이다. 그거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상식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어른이 돼서도 건강하고 생기발랄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들의 에너지 배분이 어린 시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을 터이다. 오히려 성인이 되어 지혜가 늘어남 그만큼 배분 방식이 능숙하다. 비슷한 처지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은 효율적인 에너지 배분 방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의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의식의 빗장을 활짝 열고 의식개혁을 단행하라. 예를 들어 병에 걸리거든 병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라. 나는 의사로서 긴 세월 병치료에 몰두해 왔지만
최근에는 병을 미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병에 걸린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병에 걸리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사물의 본질, 즉 자신에게 무엇이 소중한가를 일깨우기 위한 다시 없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이 자연 본래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기 본의로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활동은 어디까지나 자연 법칙에 충실하니까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은 자신의 건강 면에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열성이 자신에게는 좋은지라도 주위나 가족들에게는 나쁠 수 있다.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평소에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병에 걸림으로써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병이 신이 보내주신 뜨거운 메시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다. 병을 계기로 그간의 인생을 궤도수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병에 걸림으로써 여태껏 몰랐던 자신의 참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간의 모습이 본래의 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병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터이다. 남에 대한 마음씀에 투철해보자. 병을 고치려면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주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준다. 그러나 이런 의료 행위가 병을 고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치료를 받아 몸이 점차 좋아진다는 안도감이 병을 고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인의 의식 전환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변환시키면 좋은가? 거듭 말했다시피 그것은 에너지 배분을 적절히 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의식을 가지고 있대. 그 의식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기의 에너지 배분은 달라진다. 가령 밝고 명랑한 성격이란 말을 듣는 사람은 기가 그렇게 되도록 배분되고 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기의 사용 방식 여하에 따라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을 고칠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 이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길을 아무리 밝은 정신, 긍정적인 정신에 쓰려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병구에 시달리면서 싱글벙글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기는커녕 이 병이 일평생 낫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를 계기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은 방정맞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다. 특히 평소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들어 고열만 나도 인생의 종말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는 일이 있다. 병을 제약시하지 말라, 하늘의 선물로 여기라고 해도 실제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으로서는 웃기는 소리 작작 하라고 호통을 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은 운명의 갈림길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고사하고 자꾸만 불길한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평생 병하고 인연을 끊지 못하든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우물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여기서 벗어날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는 남을 위해 쓰면 쓸수록 몇 곱절 불어서 돌아온다는 점을 이용하라. 지금 당신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더라도 가급적 남을 위해 도움이 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남에 대한 마음씀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놓으라면 기는 충실해지고 몸은 반드시 건강체로 돌아선다. 남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남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내는 행위이다. 연속적으로 질병의 책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여러 보아 왔거니와 그런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본이라는 점이다. 그런 사람은 나만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나 하고 분노를 터뜨린다. 화를 내다 못해 하늘을 저주하고 팔자 탄식을 한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만 고생한다는 의식이 제 마음을 쓸데없이 괴롭히는 것이다. 세상으로 눈깃을 돌리면 나보다 더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운을 타고났나 하는 시각도 필요하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자기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기치료를 하던 때도 이런 사람에게는 치료를 하지 않았다. 병이 만성화하여 약도 그를 위한 삼아 복용하는 데 불과하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으나 의식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치료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뿐이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난치병이 결코 낫지 않는다. 난치병을 고치려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낫고 싶다 정도는 소용이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낫다는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낫고 난 뒤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병원에 소개받아온 사람들은 오기 전에 이미 그 병원에 가면 낫는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그런 기분이 그 사람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 체내의 모든 세포가 치유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병을 고친 것이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